네, 안녕하세요. 2015 하반기 카오스 강연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엄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빛 색즉 시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한 지 오늘이 이제 절반이 지나서 벌써 6번째 강연입니다. 카오스 재단의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유독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우주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고 우주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빛 색즉 시공의 행복한 시간을 이끌어 주실 이명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빛과 함께하는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행 동안 맨 처음에는 이런 시간여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같은 시간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타임머신을 타야 되는데 그 타임머신은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에 관련된 이야기와 망원경으로 본 우주의 모습, 그리고 나서는 이 망원경을 타고 우주의 과거 그리고 우주의 미래로 떠나는 여행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천문학자 이명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을인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오늘은 상당히 쌀쌀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은 단풍이 물들고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을이 되면 저희는 언제나 여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그 여행은 빛과 함께하는 시간 여행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칠레에서 약간 북쪽에 위치한 곳에 세로톨로로라고 하는 봉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둥근 지붕을 가진 이러한 건물들은 천문대 돔들이죠. 망원경이 들어있는. 하늘에는 은하수가 잘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에서는 더 이상 은하수를 볼 수 없습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빛을 보고 빛과 함께하는 강의를 듣고 있지만 대신 하늘의 은하수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을 떠날 텐데 일단 여러분들의 집결 장소는 서울에 지하철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6과 4분의 1호선을 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강진역에 내리셔서 출구는 2와 4분의 3번 출구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곳에 가면 파란 광장이 있습니다. 또는 푸른 뜰이 있습니다. 일찍이 한 100여 년 전에 천재 과학자로 우리에게 알려진 아인슈타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스위스 특허국에 평범한 직원으로 취직을 해서 무료한 나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는데 그 젊은 천재와 같은 아인슈타인은 처리하는 일이 아주 단순한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특허국의 사무관리를 맡고 있었죠. 그래서 정작 중요한 시간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아인슈타인의 관심을 끌었던 의문 중에 하나는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이 빛과 같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 발표를 합니다. 그 해가 1905년. 우리나라는 상당히 암울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한 해에 4편의 물리학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4편의 논문 각각이 그 어떤 물리학자도 그 어떤 과학자도 평생에 한 번 쓸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수성대성 이론에 관한 그런 논문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이론입니다.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에, 다시 말해서 뭐 빛의 속도나 또는 다른 속도 있을 텐데, 그럴 때에 주변의 상황이 변할 것인가 안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술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본 것과 움직이면서 본 것이 과연 같을까 다를까 이런 것을 기술을 하는데, 이러한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정을 몇 가지 하는데, 그 중에 가정 한 가지가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즉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속도는 누가 보든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을 해보면 이치에 닿지 않죠. 우리가 어떤 하나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떤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달리는 사람이 그거를 보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보이거나 또는 더 느리게 가거나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빛이라는 것은 누가 보든지 가만히 서서 보든지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빨리 달리면서 보더라도 언제나 일정하다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불합리한 가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없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하고 나니까 흥미로운 현상들이 생깁니다. 보통은 시간이 일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물체의 길이, 이것의 길이는 15cm, 내가 봐도 15cm, 지금 비행기에서 이걸 봐도 15cm,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떨 때 그러냐 하면, 빛의 속도와 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이것의 길이는 15cm에서 10cm로 짧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한 현상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단순했는데, 즉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똑같다. 그러나 그 단순한 가정을 함으로써 굉장히 신기한, 일상생활에서 예측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결과를 제시했지만, 그러한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대담한 가정을 했다 하는 것이 놀라운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 동안 아주 오랫동안 빛의 속도는 무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정과 실험을 통해서 빛의 속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죠. 빛의 속도를 정말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매우 정확합니다. 이렇게 소수점이야 굉장히 많은 숫자로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이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속도는 물체가 움직이거나 또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정보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공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E는 mc의 제곱, E는 mc 스퀘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은 에너지 하면 만질 수 없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질량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유출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질량이라는 게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물리학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공식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공식이 어떻게 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해서 정말로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식과 함께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속이 초속 30만 킬로미터니까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작은 질량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큰 값을 곱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에너지 원이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는 겁니다. 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별이고 오늘도 별이고 내일도 별처럼 빛날 텐데 이러한 별들의 수명은 굉장히 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략 100억 년. 그보다 긴 별도 있고 짧은 별도 있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빛을 내려면 뗄감은 가능한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핵융합 에너지라는 것이 작은 질량 M을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즉 수소 원자 4개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헬륨 원자로 만들고 그때 생겨나는 작은 질량의 차이를 에너지로 바꾸어서 빛을 궁극적으로 내게 하기 때문에 100억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빛을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별이 왜 빛나나요? 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방정식이 E는 MC 스퀘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E는 MC 스퀘어가 두 가지로 유명한데 하나는 아인슈타인 우유가 유명하고 또 하나는 MC 스퀘어라고 하는 학습 도움기기로 또 유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한하다고 하는 것은 먼 거리를 여행을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빛이라 하더라도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그 빠른 속도로 움직여도 우주에서의 먼 거리를 여행하려면 순식간에 가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흥미로운 일이 생기는데 빛의 속도는 유한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천체를 보면 결국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과거의 모습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전에 출발한 빛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1광년 떨어져 있는 거리의 별의 모습은 1년 전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10광년 떨어져 있는 별의 모습을 보면 그것은 10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멀리 있는 천체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먼 과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신기한 웜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도 멀리 있는 빛을 봄으로써 먼 과거로 여행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1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로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현재 이 은하의 모습을 보려면 10억 광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 현재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간적으로 오는 것을 망원경으로 보는데 망원경으로 모아서 보는 이 빛이 과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빛은 공간을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을 이용을 하면 공간 여행과 시간 여행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상상 속의 타임머신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할 수 있는 타임머신입니다. 공간을 여행하면서 날아온 빛을 붙잡아서 과거를 본다.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그 우주 속을 떠나야 하지만 떠나지 못하고 대신 떠나온 빛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망원경은 타임머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망원경이라고 하는 타임머신은 지구상에 등장한 것은 1608년, 약 400년 전입니다. 발명은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발명이 되었죠. 네덜란드는 망원경과 함께 가장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현미경도 발명한 나라입니다. 한편 이러한 망원경이 발명되었다는 소식을 옆 나라 이탈리아에서 갈릴레오가 듣고 갈릴레오는 스스로 이 망원경을 만들어 봅니다. 자기 손으로 지름이 한 5cm 되는 작은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레오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 망원경으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보고 놀라운 발견들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하나로 남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서 갈릴레오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정작 망원경을 발명한 사람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발명하지는 않고 자기가 만들어서 하늘을 봄으로써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됩니다. 봉급이 2배로 올랐고 그 다음에 평생 직장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망원경, 하늘을 보는 망원경의 역사. 오늘날에는 이 망원경의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에서 오는 모든 종류의 빛, 모든 종류의 입자, 그런 것을 붙잡아 오는 기기, 그런 것을 망원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경의 종류도 우리가 보통 접하게 되는 전자기파, 또 다른 종류의 파인 중력파,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입자,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자기파는 전파, 보통 우리 TV를 수신할 때 사용하는 파가 전파고,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 가시광은 우리가 보통 가시광을 보는 망원경을 보통 광학 망원경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자외선, X선, 감마선,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원래 그 물리학자와 천문학자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가장 두드러지는 걸 한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망원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스페인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광학 망원경입니다. 매우 크죠. 이 돔 안에는 거울이, 반사 거울이 이렇게 있고 그 반사 거울의 지름이 대략 10m 정도 됩니다. 매우 큰 망원경이죠. 그리고 이 사진은 하와이에 있는 망원경인데 망원경 이름이 쌍둥이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울의 지름이 8m에 해당이 됩니다. 쌍둥이라고 하는 것은 북반구 하와이에 하나, 남반구 칠레에 하나, 양쪽에 똑같은 망원경들이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우리나라 천문학자들이 작년부터 이 망원경을 쓸 수 있게 돼서 연구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의 그 내부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망원경은 둥그런 경통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대형 망원경은 이와 같은 받침대와 같은 구조물만 있고 그 둥그런 통이 없습니다. 이 손 깜깜하기 때문에 그런 통이 필요가 없는 거죠. 경상북도 영천 북쪽에 1시간 정도로 가면 보현산이 있는데 이 보현산에 있는 우리나라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운영하는 1.8m 망원경이 있습니다. 1996년에 이 망원경을 세우면서 그 이전에 했던 소백산의 60cm짜리 망원경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제 모두 우리가 도약을 할 때다 해가지고 도약 망원경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도약을 하긴 했는데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망원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망원경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마추어들이 사용하는 망원경과 비슷한 크기의 망원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 사람들은 실내에 또 망원경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망원경의 이름은 다 같이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우 큰 망원경. 이게 고유명사입니다. 보통 명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부르면 이상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VLT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지름이 8m 되는 망원경을 4대를 같이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6m 망원경에 해당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망원경의 중요한 점은 유럽에 한 20개 나라가 모여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유럽은 한
몸이 돼서 여러 나라가 과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는 또 좋은 장소가 없어서 망원경은 모두 실내에 세워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전파 망원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파 망원경은 광학 망원경과는 달리 우리가 이 전파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이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전파는 볼 수가 없지요. 그 소리를 듣고 영상을 볼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전파 망원경은 전파를 수신을 하고 천체를 관측을 하는데 그 모습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전파 망원경은 거꾸로 다른 곳에 전파를 보내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망원경의 특징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파 망원경인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지름이 305m입니다. 이 큰 구조물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분지를 이렇게 파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콘택트 모드를 보셨습니까? 예, 그 콘택트에 나오는 무대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망원경은 외계인과 교신할 때 사용한 망원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파 망원경 중에 현재 세계 최고의 망원경은 이 알마라고 하는 망원경입니다. 이 알마라고 하는 망원경은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 여러 나라가 모두 함께 실내에 건설한 망원경인데 해발 5,000m 되는 산소가 희박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거기 가는 일은 거의 없고 집안에서 이 망원경을 조정하고 자료를 얻고 그렇습니다. 남쪽 하늘에 가시면 하늘에 북반구에서 볼 수 없는 곳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남쪽 하늘에 보이는 두 개의 구름이 있습니다. 밑에 게 좀 크고 아래 게 좀 작은데 마젤란이라고 하는 항해가가 남쪽 바다를 항해할 때 하늘에 보이는 곳을 보고 몇 마디 했더니 사람들이 그 후로 이 두 개를 대마젤란 구름, 소마젤란 구름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반구를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면 그냥 하늘을 들어서 쓱 보기만 하면 이 두 개를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는 구름이 아니고 갤럭시, 은하들입니다. 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그래서 남반구 보실 때는 하늘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망원경은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떠 있습니다. 그 하늘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데 그런 망원경을 우주망원경이라고 하죠. 그 우주망원경 중에 가장 유명한 망원경은 이 허블 우주망원경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1990년 4월 24일 날 발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발사된 지 25년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과거 우주의 모습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적을 답사할 때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유영준 탐사가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우주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별의 색깔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실 때 별을 항상 볼 수 있었는데 별의 색깔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은 느끼기 어렵습니다.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붉은 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 보면 보이는데 그 붉은 별의 이름은 화성. 그러나 화성을 빼고는 별의 색깔이 되게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별의 색깔이 있다고 믿고 별을 응시하시면 별의 색깔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깜깜한 곳에 가서 하늘을 보실 때 별의 색깔을 꼭 느껴보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그 색깔을 느끼기 전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곳은 코스모스의 일부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케이어스와 대립되는 개념이죠. 원래는 그리스에서 혼돈의 세계를 케이어스, 카오스라고 했고 조화로운 세계, 평화로운 세계, 그러한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코스모스는 우주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우주를 나타내는 말은 우리말로는 한자어로 하나밖에 없지만 영어로는 세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코스모스와 함께 유니버스. 유니버스는 하나의 세계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거대한 우주, 그리고 스페이스. 이 세 가지가 우주란 말로 사용이 되는데, 스페이스는 보통 지구 주변의 공간을 나타내죠. 또는 추상적인 시간과 공간, 이런 식으로 사용도 합니다. 망원경으로 찍은 은하수 중심부의 모습입니다. 은하수 중심부를 보시면 일단 눈에 띄는 것은 뿌연 성운 같은 게 있고 아주 깜깜한, 아주 흙과 같이 칠흑같이 검은 이러한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형형 색깔의 여러 종류의 성운들이 보이죠. 좁쌀같이 보이는 것들이 별들이고 비교적 밝게 보이는 것들은 이제 다른 종류의 천체죠. 이렇게 깜깜한 부분은 굉장히 지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좁쌀 같은 게 하나의 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공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공간이죠. 제가 지금 별을 세보니까 여기에 1000억 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우주는 흑백이 아니라 천연색입니다. 천연색인데 그 색깔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우리는 단풍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주는 언제나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보이게 될까? 그리고 이곳에 보면 여기 공처럼 둥글게 보이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좁쌀이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축구공처럼 둥글게 별이 모여 있다고 해서 구상성단이라고 그런 천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데는 뿌에서 우리가 성운이라고 하는 것이죠. 까만 부분도 있고 파란 부분도 있고, 파란 부분은 그 주변에 먼지가 많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갑자기 높아졌는데 이와 같은 먼지가 많이 보이면 지구상에서는 붉은색을 보이는데 사실은 파란색으로 잘 보입니다. 그리고 검게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또 이렇게 사진 찍어 볼 수 있는데 정말 주변에 별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가 진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근데 알고 봤더니 저기에선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 똑같은 영역을 찍었는데 이렇게 많은 천체들이 보입니다. 또 길게 늘어선 성운 같은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까만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속에서 아기 별들이 잉태돼서 태어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태아를, 임신한 태아를 초음파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주에 이렇게 검게 보이는 암흑 성운 부분을 초음파 대신 적외선 카메라를 찍으면 그 속에서 막 잉태되어 가지고 태어나는 별들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다는 게 이게 진짜일까? 이게 진짜일까? 그런 예를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에게는 은하철도 999로 유명한 안드로메다 성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사진은 전파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 이것은 적외선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 이게 보통 우리가 아는 디카로 찍은 사진, 그리고 자외선 사진, 엑선 사진. 똑같은 안드로메다 성운이지만 그 모습이 모두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진을 찍었을 때 엑스레이를 찍으면 주로 뼈만 잘 보이죠. 그 뼈가 인간의 모습인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이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인지, 사실은 진짜 모습은 그 모두이죠. 단 무엇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어떤 망원경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주는 정말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주의 야누스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망원경을 사용해 보면 좀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자료는 미국 뉴욕 대학의 데이비드 호그라우는 천문학자가 미국의 아주 깜깜한 시골 뉴멕시코주에 있는 망원경으로 찍은 자료를 가지고 준비한 사진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파란색이 북방구간을 한 반쯤을 나타내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걸 조금 확대를 제가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별자리 혹시 보입니까? 북두칠성이 보이죠? 예, 북두칠성을 보면은 이렇게 국을 푸는 국자가 있고 국자의 손잡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국자 손잡이에 있던 별이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뭔가가 있는 것 같지요. 지금 보일 듯 말 듯 희미한 뭐가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북두칠성을 1년 내내 거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자 항상 봤죠. 근데 그 국자 밑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오늘 처음 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뭐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용돌이 은하라는 겁니다. 하수구에 물이 빠질 때 이렇게 돌면서 빠지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 차이점은 지금 요 속에 있는 별들을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요거는 별이 2,000억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자 끝에 손잡이했던 별보다 작은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우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타임머신을 가지고 살펴볼 장소를 미리 살펴봤는데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 우주를 향해서 이제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먼저 지구를 막 벗어나게 되면 볼 수 있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왼쪽은 아메리카 대륙, 오른쪽은 우리나라 좀 이쪽에 있죠.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물 때문에 푸른색이 있고 사막 때문에 노란색이 있고 또 흰색 구름이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행성 그리고 푸른색의 행성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존재하는 우리들은 매우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살면서도 우주 138억 년의 역사를 밝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3시간쯤 되면 물론 빛이라고 하는 타임머신을 타고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빛으로 3시간을 달려보면 만나게 되는 곳이 이렇습니다. 이 사진은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라고 하는 위성이 1999년에 찍은 사진인데 금성, 지구,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지구가 이렇게 보입니다. 빛의 속도로 3시간만 떠나면 지구는 저렇게 작은 점으로 보여서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는 아주 푸른 희미한 점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구의 존재는 우주에서 참 미미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사진이죠. 좀 더 가보면 1400년을 달리면 이러한 행성을 만나게 됩니다. 케플러 그 우주망원경으로 찾아낸 452번째 별에 있는 작은 행성인데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자면 요 별에 이러한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이 지구와 굉장히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 정도의 별에 지구와 비슷한 정도의 거리. 지금 우리 태양계에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다면 거기 분명히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행성을 올해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1400년 가면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는 외계인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25,000년을 가게 되면 이러한 천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천체는 아까 보신 축구공처럼 둥글게 보이는 성단의 중심부를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것은 별입니다. 그리고 이 별의 개수는 제가 지금 세보니까 8만 개 정도 됩니다. 8만 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 기억하십니까? 2천억 개, 1,000억 개, 8만 개. 이 구상성단은 메시의 캐탈로그에 있는 13번째인데 중요한 점은 아까 소개한 전파망원경 300m짜리를 가지고 인류의 모든 정보를 이 그림에 먼저 담았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정보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사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태양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레스버 망원경의 구조, 이런 것을 담아서 이 구상성단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1974년에. 그래서 지금 40년 정도 됐습니다. 이 성단까지의 거리는 25,000년. 그래서 앞으로 25,000년 빼기 40년을 해야 저 성단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외계인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시 답신을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5만 년 후에 외계인의 신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5만 년 이상을 더 살아야 됩니다. 다시 25,000년에서 250만 년으로 가면 우리에게 익숙한 안드로메다 은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굉장히 큰데 이게 보름달의 크기죠. 이 달보다도 훨씬 큽니다. 하늘에서 보기에. 근데 워낙 어두워서 서울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깜깜한 강원도, 오지 이런 데 가면 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5,400만 년을 가면 별자리 중에서 이제 봄에 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처녀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빡신 네모 지역에 보면 이게 이제 은하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처녀자리에는 은하단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은하가 대략 2,000개 정도 있습니다. 각 은하는 별이 2,000억 개 정도 있죠. 그러니까 2,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가 2,000개 있는 그런 은하단인데 이 은하단을 열심히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뒤져가지고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초록색,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구상성단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저희들이 세계에서 최초로 이와 같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있는 구상성단들의 분포로 이루어진 거대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처녀자리에서는 흥미로운 점이 또 있는데 보통 사진을 보면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것들이 갤럭시 은하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허블루즈 망원경을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한 2만 광년 정도의 크기인데 여기서 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영역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은하의 크기가 1000광년 정도 되는데 이게 알려져 있는 갤럭시, 알려져 있는 은하 중에 워낙 작고 어두워서 약간 좀 복잡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어두운 은하. 그렇게 붙어 있는데 이러한 어두운 은하는 그동안 안드로메다 성운 정도까지만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배나 더 먼 그런 곳에서 이런 걸 최초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 가장 작은 은하 중에 가장 멀리 있는 은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제가 아니고 저와 함께 일하는 대학원생,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장인성 군이 이러한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소개해 드릴 때 다른 나라는 뭐 10m 망원경, 8m 망원경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보현선 망원경은 얼마나 그랬습니까? 1.8m 도약 망원경. 도약을 하질 못하지만 도약을 꿈꾸며 만든 그런 망원경인데 그런 망원경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새로운 천체를 발견할 수 있을까? 우주에 있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발견이라는 것은 그 중에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보려면 망원경이 가장 좋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망원경이 소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천체를 발견하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천체 발견은 인간과 우주의 최대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이런 걸 발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망원경도 없고 모든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그 큰 망원경과 그 좋은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발견을 합니까? 그래서 우주는 즐거운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제가 1400년 전, 그 다음에 25000년, 그 다음에 250만 년, 그 다음에 5400년. 이제는 그 수천만 년의 단위를 지나서 더 먼 과거, 억년 이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또, 자, 보름달을 다시 그려놨는데, 남쪽 하늘에 용광로 자리에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아주 오래오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20일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그럼 투자한 시간의 가치는 대략 수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를 찍어봤더니 이 속에 여러 종류의 천체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대략 50억 광년에 있는 천체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중간에 그 다음에 100억 광년 이상이 있는 점들이 보이는데 이 점들은 모두 별이 아니라 갤럭시, 은하들입니다. 그래서 찍은 것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는 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별은 한 개. 그리고 혹시 별 보신 분 있습니까? 한 개 빼고 나머지는 모두 갤럭시들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갤럭시 숫자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5,000개 정도 되는데 그 5,000개가 한 개 빼고 모두 갤럭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실 때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에 이렇게 많은 은하들이 있고 이 은하들은 거리가 10억 광년, 20억 광년, 50억 광년, 100억 광년, 그리고 120억 광년, 130억 광년까지 육박하는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이 동시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 그 끝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멀리 있는 빛을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큰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저거보다 더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우주 태초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복잡한 이름으로는 우주에 그냥 여기저기 퍼져 있다고 해서 우주 배경 빛,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은 빅뱅 때 우주가 폭발하면서 38만 년 지났을 때 물질과 빛이 분리가 돼서 빛이 빠져나온 것을 오늘날 화석처럼 남아있는 것을 찍은 것인데 여기는 이게 보여주는 것은 사실 전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약간 황갈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요거는 온도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온도 차이가 10만 분의 1도입니다. 여러분들 체온을 재면 36.5도, 좀 시원찮으니까 36.8도, 36.4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온도를 측정을 하는데 10만 분의 1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만 분의 1도 차이로 보면 온도가 높고 낮은 곳이 있다는 것은 이때 이미 물질이 많이 몰려있는 곳과 몰리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180억 년이나 130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은하가 태어나고 별이 태어나고 태양계가 태어나고 지구가 태어나고 인간이 태어나고 오늘날 타랑광정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8억 년에 과거 시간여행을 했는데 이러한 시간여행은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천재과학자의 발상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정작 아인슈타인은 그 시간여행을 할 게도 없었고 우주의 모습을 볼 게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진은 모두 아인슈타인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알려진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카오스를 통해서 카오스의 원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날리지 어웨이크닝 원 스테이지 해가지고 이러한 자리를 빌어서 케이오스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을 코스모스로 그렇게 인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연도 재밌게 잘 들으셨죠? 다음 주 강연도 또 흥미로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강연은요. 자, 카이스트 물리학과 이용희 교수님과 또 멋진 세상을 만드는 빛, 센 빛, 밝은 빛,
똑똑한 빛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화 제목 같죠? 다음 주엔 레이저, 광통신, LED 등 빛을 이용한 현대과학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21세기 과학기술은 어떤 내용인지를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패널로는 한양대학교의 심중인 교수님, 또 아주대학교의 이상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